네, 지금 보신 것처럼 유럽의 상황이 심상치가 않아 보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으로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의 김열수 안보전략실장 나와 계십니다.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폭염은 유럽에서는 진작에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 5월에 포르투갈은 이미 39.5도까지 올라갔고요. 지금은 웬만한 곳은 40도를 훌쩍 넘고 있습니다. 실장님, 이로 인해서 유럽의 전력 수급에 빨간불이 켜졌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폭염이 계속되다 보니까 전력 수요가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난 6월 23일부터 7월 3일까지 유럽연합에서 한번 전력 수요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가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네.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가지고 7.5%가 늘어났고요. 스페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한 40도 이상 이렇게 올라가 버리니까 전력 수요가 16%가 이렇게 늘어났거든요. 네. 독일 같은 경우에도 독일이 워낙 좀 춥긴 하지만 독일 같은 경우에도 거의 1월달 수준 정도로 이렇게 전력 수요가 늘어났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또 반대로 가뭄이 또 들었어요. 가뭄이 들면 이제 수력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 수력 발전 양이 오히려 작년도에 비해서 40%나 감소를 했거든요. 네. 폭염이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가뭄이 오니까 수력 발전이 줄어들게 되고 또 원자력 발전도 제대로 이제 못 돌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전력난이 더 아주 심각하게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사실 유럽이라는 곳이 말이죠. 겨울이면은 오후 3시쯤에 해가 지는 나라도 있고 또 낮에도 궂은 날씨가 잦아서 체감 온도가 훨씬 낮게 느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보통 겨울에 전력 수급이 급증하는 게 정상인데 이게 지금 상황이 역전되고 있다는 말이죠. 실장님, 이 올해 유럽이 얼마나 덥길래 겨울보다 전기를 더 많이 쓰고 있는 겁니까? 유럽의 몇 개 나라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네.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오히려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포르투갈에 그 모라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네. 여기는 기온이 46.6도까지 올라갔고요. 50도에 육박하네요. 그렇죠. 네. 스페인 남부의 엘 그라나도라고 하는 곳도 46도까지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게 두 군데에서 이런 정전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 하나는 이제 파리고요. 하나는 저 밑에 남서부에 있는 툴루즈라고는 도시입니다. 현재 파리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이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그 오페라 극장 인근에 있는 그 백화점 네. 뭐 이런 데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뿐만이 아니고 국회까지도 이제 정전 사태가 일어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그 불안감이 있었고요. 저 밑에 있는 이제 툴루즈 같은 경우에도 1,800여 가구가 정전을 당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왜 그러면은 이제 이 프랑스 파리에서는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우리는 전력선 보면은 산에 아주 크게 고압선이 이렇게 지나가는 네. 거 보이지 않습니까? 파리 같은 경우에는 이 송전선이 이렇게 땅바닥으로 지나가도록 돼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워낙 뜨겁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폭발을 해버린 거죠. 끊어진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정전 사태가 발생이 됐다라고 보고요. 이탈리아를 하나 더 이제 예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이제 한국인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가는 곳 중에 하나가 피렌체지 않습니까? 네. 그 피렌체하고 베르가모 여기도 이제 폭염으로 해서 대규모 정전을 겪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곳에서는 이제 관광객들이 가서 뭐 백화점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뭐 이렇게 호텔이라든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뭐 거기서 움직이다 보니까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경우도 있고 ATM기도 이제 완전히 이제 먹통이 돼 버리고 네. 심지어 이제 이게 그 뭐라고 할까요? 엘리베이터에 이렇게 갇힌 사람들이 금방 이렇게 구출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혼란을 이렇게 초래한 그런 것이 이번 유럽에서의 여름의 폭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유럽의 폭염 상상 이상인데 사실 발전 시설도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 가는 거는요. 뭐 일단 수력 발전소 같은 경우는 가뭄 때문에 뭐 물이 말라서 중단된다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원자력 발전소가 멈췄다고 하는데 실장님 더위랑 이 원자력 발전소랑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이것도 뭐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곳을 보면 바닷가, 네. 그렇지 않으면 아주 강가 이렇게 이제 해놓거든요. 네. 왜 그러면은 바닷가하고 강가에다가 이 원자력 발전소를 짓느냐 하는 거죠. 물을 이용하는 거죠. 그렇죠. 네. 거기에서 이제 바로 원자로 하고 사용 후 핵 연료 이걸 식혀야 돼요. 그걸 식히려고 하면은 강가 옆에서 강물로 물을 식히거나 그렇지 않으면 바닷가에서 바닷물로 이걸 식혀야 되거든요.
그런데 바닷물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은 아하. 결국은 이걸 가동하는데 효율이 떨어지겠죠. 냉각수로서의 기능을 못하는 그렇죠. 거군요. 그런 문제가 하나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네.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환경 규제와 관련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강물 같은 경우에는 25도에서 28도 정도가 되면은 그 강물을 못 쓰도록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정도 되는 강물을 끌어다가 이 원자로하고 사용 후 해결료를 냉각시켜 가지고 다시 방출을 해버리면은 온도가 급격하게 그 강물 온도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완전히 생태계 교란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위스하고 프랑스가 가장 많이 이제 이 원자로를 가동하는 그런 국가라고 볼 수 있고, 특히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18기 중에서 17기가 육체열의 이제 발전 용량을 이제 줄였거든요. 네. 그 줄인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군요. 발전 용량을 줄일 수밖에 없고, 발전 용량이 줄이다 보니까 전력난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보도를 통해서 폭염 때문에 유럽의 원전이 멈춰섰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 이유가 이제 확실히 이해가 가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 전력난은요, 일찌감치 신호탄이 올랐습니다. 지난 4월이었죠. 유럽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정전 사태가 벌어졌었던 건데요. 스페인 대정전이라고 부르게 된 이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당시 정전 상황, 피해 규모 어느 정도였습니까? 4월 28일 날이에요. 네. 4월 28일 날 정오 무렵에 이제 이게 정전 사태가 발생을 했거든요. 이게 이제 스페인 전역하고 그다음에 이제 포르투갈의 리스본, 그러니까 포르투갈이 수도죠. 거기까지 다 영향을 미쳤는데 전력 공급망이 끊겼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사회 기반 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게 마비가 돼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면은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전력망에서 발생하는 과전압 현상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양한 전력원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풍력 발전소도 있는 거고 태양광 발전소도 있는 거고 수력 원자력 발전소, 발전소도 있고 네. 수력 발전소도 있고 거기에서 수없는 것들이 들어와서 이것을 이제 조절을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워낙 스페인에서 날씨가 좋고 온도가 올라오니까 태양광에서 나오는 발전량이 엄청나게 이제 들어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과전압이 발생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 군데서 이게 차단이 되니까 그 위에 다 차단이 돼 버린 거죠. 네. 이런 문제로 해서 스페인 전체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고 이것을 완전히 복구하는데 18시간 정도 걸렸는데요. 네. 어느 정도 피해가 발생을 했느냐 하는 건데요. 크게 보면은 이제 사회적 이제 혼란의 피해가 하나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경제적인 이제 피해가 네. 있을 수 있잖아요. 사회적 혼란의 문제는 보면은 이제 교통마비, 지하철이라든지 고속철이라든지 이게 전부 다 중단이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이게 못 움직이고 못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화면에도 꼼짝없이 발이 묶여 있는 시민들의 모습이 보이고. 그래서 있네요. 이제 그 차에서 사람들 끌어 이제 이렇게 바깥으로 내오게 하는데 이게 차가 중단된 게 한 100대 정도 되고 네. 그거를 끌어낸 인원들만 해도 3만 5천 명 정도 되거든요. 굉장히 이제 이런 뭐라고 할까요? 승객들이 갇혀서 공포에 갇힌 그런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통신하고 결제 시스템이 다 마비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인터넷이 되겠어요? ATM이 되겠어요? 네. 돈을 찾을 수 있겠어요?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화도 안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굉장히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었고 심지어 이것 때문에 스페인에서는 사람이 4명이 죽고 포르투갈에서도 이제 2명의 인원이 이렇게 희생이 됐습니다. 경제적 손실도 굉장히 많은데요. 이게 이제 작게 잡아서는 한 16억 유로부터 좀 많이 잡으면 한 45억 유로 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2조 6천억에서 7조 3천억 원 정도의 네. 그런 손실이 있었다라고 보고요. 만일에 이제 냉동 보관용 되는 어떤 음식이나 또는 냉동 의약품이죠. 의약품 그것까지 합하면은 사실상 이거보다도 더 많은 그런 그렇습니다. 피해를 네.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유형 볼 수가 무형의 있습니다. 막대한 피해가 집계가 되는 건데요. 그렇죠. 자, 시청자 여러분, 기온이 올라가다 보면 전기 좀 더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유럽은 우리나라와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러시아에서 에너지를 주로 사다가 많이 쓰는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을 하면서 올해 1월에 러시아 가스 공급이 중단이 됐거든요. 그 불안감이 어마할 거란 말이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바로 스페인 대정전이 일어났던 겁니다.
자, 실장님, 그런데 스페인 대정전의 원인을 열심히 찾았는데 이게 재생에너지로 불똥이 튀었다면서요? 네,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제 특히 이제 스페인하고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재생에너지 비율이 높아요. 그래서 그 비율을 보면은 대충 이제 풍력이 한 22.4%, 태양광이 20.9%, 수력 발전소가 11.6%. 요것만 하면은 뭐 대충 한 50% 되잖아요. 그렇네요. 네. 여기에 이제 원자력 발전소는 막 19.9%. 그러면 다 합하면은 한 70%의 뭐라고 할까요? 그 탄소 제로에 가까운 그런 이제 에너지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네. 봐야 되겠죠. 게다가 이제 여기에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풍력이나 태양광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게 왜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이것을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하. 무슨 얘기냐면은 날씨에 따라서 풍력 에너지, 날씨에 따라서 태양광 에너지는 이게 발전되고 있는 생산량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굉장히 날씨가 좋을 때는 이제 많이 올라갈 때가, 날씨가 안 좋고 그럴 때는 작게 되는 거고, 바람이 많이 불 때는 또 많이 들어왔다가 이게 일정하지 않다는 그런 문제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뭐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게 이제 하나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아무래도 이제 전력망의 구조적인 취약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다가 계속해서 전력망을 이제 새로운 현대적인 것으로 바꾸고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이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이 좀 덜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에너지 네. 스토레이지 시스템이라고 하는 ESS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건데 그것은 이제 전력이 많이 돌아갈 때는 그것을 저장을 해놨다가 그리고 이제 수요가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날 그렇죠. 때는 이게 꺼냈어요. 저장해 놓은 것을 꺼내서 쓰는 네. 거거든요. 그 용량이 작으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네. 그 용량이 작은 걸 가지고 있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단순히 뭐라고 할까요? 이번에 스페인 그 이 정전 대란이 일어난 것은 단순히 이런 재생 에너지 문제뿐만 아니라 관리 운용에 있어서도 그렇네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 이제 이것 가지고 이제 정치적인 논쟁이 벌어지는 거죠. 한쪽은 재생에너지 때문에 그렇다. 한쪽은 아니다. 관리 운용 때문에 그런 네. 거다. 이렇게 이제 정치적 논쟁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둘 다의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보고 싶네요. 자, 그런데 재생에너지는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날씨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망을 찾고 싶어지는 게 당연한데 그동안 사실 유럽은 이 탈원전의 선두에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 정도로 에너지에 대한 어떤 공포감을 느꼈으면 이제 좀 그 원자력 발전 쪽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쪽으로 지금 분위기가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스페인 대정전 사태를 보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 러시아로부터 가스 들어와 가지고 무슨 에너지가 돌아가야 되는데 그거 안 되는 그걸 보면서 이게 좀 안정적인 전력 공급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유럽 전체가 느꼈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이제 이걸 보면은 덴마크 같은 경우는 40년 동안에 원전 금지했었는데 이거 다시 허용으로 돌아섰고요. 네덜란드에서도 원자력 에너지 도입하겠다라고 얘기했고 네. 독일과 벨기에에서도 원전 가동 연장을 결정을 했고요. 네. 스위스에서는 신규 원전 건설 금지하도록 돼 있었는데 이걸 해제했고요. 노르웨이에서는 그러니까 SMR이라고 하는 소형 모델 원자로 그러니까 스몰 그다음에 이게 모듈라 예. 리액터라고 하는 그러니까 소형 원자로죠. 소형 원자로. 그거 건설을 이제 추진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막 유럽연합 전체를 통해서 오스트리아만 빼고는 대부분이 이제 다시 이게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가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원자력 발전이 글쎄요, 그 친환경이냐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100% 무탄소 에너지원인 건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쪽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재생에너지는 또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영역을 확대해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얘기가 나온 김에 이 스페인 대정전의 원인을 이 다른 나라들의 사례로 봤을 때도 이게 진짜 재생에너지의 탓으로 돌리는 게 맞는 건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치적인 논쟁이 있었다라고 이제 네.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재생에너지 탓이냐, 그렇지 않으면 관리 운영의 부순이냐 이 문제였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 전에 이 재생에너지를 많이 안 썼을 때는 그러면은 이 정전 사태가 없었느냐? 그렇죠. 그걸 한번 비교해 네.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2003년도에 이탈리아하고 스위스도 대정전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5천만 명 이상이 피해를 입었고요. 2006년도에는 독일, 이태리, 스위스, 프랑스 여기도 이제 정전이 있어가지고 4천만 명 이상이 피해를 입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원인이 뭐냐 하면은 결국은 전력선이 나무와 부딪혀서 차단되거나 갑작스런 한파가 생겨가지고 전력 수요가 급증하게 됨에 따라서 결국은 이제 이것이 전력망의 운용이나 관리의 부실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또 그렇다라고 하면은 실제로는 이게 재생에너지를 많이 쓰는 나라에서 그럼 정전 사태가 발생했느냐 이걸 또 볼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스페인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 50% 정도 된단 말이죠. 원자력 발전소 빼고. 네. 그런데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재생에너지가 90%예요. 그리고 이제 브라질이나 뉴질랜드는 80%고 독일도 60%잖아요. 네. 이 나라들에서 그러면 큰 이런 그 정전 사태가 있었느냐 없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정치적 논쟁이 계속해서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어쨌든 대정전의 진짜 주범은 따로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관리 운용의 문제. 그러면은요. 다시 이런 일을 겪지 않으려면은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 텐데 어떤 대책들이 세워지고 있습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그 재생에너지가 가능성이라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그 비율을 무한정 늘리는 것만이 최선은 능사는 아니다라고 아니다. 하는 네. 것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런 가능성이 있을 만큼 결국은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가 필요한 거잖아요. 에너지 저장 장치를 훨씬 더 규모가 큰 그런 에너지 저장 장치를 용량을 대폭 늘려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력망 제어 시스템 이게 이제 차단되지 않도록 전력망 제어 시스템을 이제 현대화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보고요. 이를 통해 가지고 이제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엄청나게 여기 이제 돈을 투자하겠다라고 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4억 6,600만 불을 투자하겠다. 그래서 전압 조절도 하고 배터리 저장 용량도 대폭 증가시키겠다. 지금까지 ESS라고 하는 것을 포르투갈이 가지고 있는 13 메가와트 정도밖에 안 돼요. 네. 이것을 이제 750 메가와트 정도로 좀 대폭 이렇게 늘리겠다. 대폭 늘리겠다. 화들짝 놀랐군요. 그렇죠. 네. 늘리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스페인은 지금 스페인 정부 자체가 조금 재생에너지 쪽에 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스페인은 여전히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이제 보완하기보다는 오히려 운영 문제, 관리 문제에 더 초점을 맞추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유럽 연합 전체로 보면은 2050년까지 2조 3천억 불 투자해서 유럽 전력망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의 상황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더워도 너무 덥죠. 작년도 많이 더웠는데 올해는 더 더운 것 같습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볼 때요. 7월의 폭염 일수가 작년에는 이틀이었는데 올해는 열흘이나 됐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가마솥 더위라고 부를 만한데 우리 국내에서 보고된 올여름 폭염 정전 사고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네, 우리나라도 역대급 전력 수요가 있었는데요. 아마 2025년 7월 28일 2시 36분일 겁니다. 이게 100기가와트까지 올라왔거든요. 네. 우리나라 전력 역사상 처음으로 100기가와트를 돌파한 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해서 국가 전체적으로 정전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죠. 그러나 저기 인천시, 광주시, 고양시 이런 데서는 전력 수요가 급증해가지고 가부화가 걸리니까 지역별로. 그렇죠. 네. 변압기가 이제 고장이 나고요. 제주 같은 경우에도 8월 3일 날이죠. 지난 1월입니다. 이때도 이제 한 9시 38분부터 46분까지 8분 만에 복구는 했어요. 복구는 네. 했지만 제주시에 있는 1도, 2도, 오라동, 아라동 해가지고 거의 뭐 3만여 가구가 여기 전력이 이제 공급이 차단이 됐거든요. 이 전력 공급은 차단이 그럼 왜 됐느냐? 제주 같은 경우에는 네. 이것은 변압기 문제가 아니고 제주시 1도 2동에 있는 동제주 변전소가 있어요. 변전소. 네. 그 변전소에 문제가 발생이 된 건데 결국은 전력 시설의 노화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방금 소개해 주셨지만 우리나라에 사실 8분, 1시간 뭐 이렇게 금방금방 복구를 하기 때문에 좀 불편하기는 해도 사실 큰 걱정은 되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7월보다 8월이 더 덥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어컨 사용이 7월보다 더 늘어날 텐데
국가 전체 어떤 전력 수급에 문제가 없을까요, 실장님? 예, 전체적인 이제 수급은 뭐 위험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보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적 정전 사고는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다 이제 관심을 가지고 해결을 해야 될 텐데요. 사실상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7월 28일 날 100기가와트를 돌파를 했거든요. 그러면 한국이 최대한으로 이렇게 공급할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 되느냐면은 106.6기가와트예요. 아하. 그러면 6.6기가와트 정도의 여유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통상 이 전력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예비 전력이 10%에서 15%, 10에서 15% 정도를 가져야 되는데 요거보다는 좀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최대 전력보다는 높지만 그래서 이 시간대에 뭐라고 할까요? 국가 전체적으로는 아직은 문제는 없지만 아직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한 예비 전력을 우리가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국지적인 정전 사고는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는데 결국은 노후화된 그 인프라라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변압기라든지 배전선 이런 것들에 과부하가 걸리면 안 되니까 이런 문제에 대한 것들이 좀 보완이 돼야 되고요. 사실상 전력 시스템도 굉장히 복잡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전 있죠, 화학 있죠, 네. 수력 있죠, 뭐 태양광 있죠. 그러니까 사실상 신재생 에너지 비율이 증가하다 보니까 전력 생산의 그 변동성이 많이 증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ESS가 보완은 하죠. 보완은 하지만 유연성을 강화하기 위한 어떤 추가적인 투자가 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새 정부 같은 경우는 에너지 정책에도 역시 실용이라는 거를 대입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과거와 달리 이 원전도 지금 그 풀 가동을 시키고 있는데 이것이 어쨌든 지금 이 폭염 시기에 전력 수급난을 이렇게 극복하는데 지금 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이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실용적인 정부고 에너지 정책도 실용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이재명 정부는 재생에너지 온통 초점이 가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네. 그게 아니고 재생에너지와 함께 원자력 발전 건설도 병행해 나가겠다. 그렇게 네. 함으로써 전력망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이기 때문에 아마 이 전력망 고속도로를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이재명 정부가 이대로 추진해 나가면 큰 문제 없이 우리는 전력난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정전에 대비해서 집집마다 양초 몇 개씩은 꼭 상비해 놓았었는데요. 그 사실이 이제 격세지감이 느껴지고 있다는 건 그만큼 우리가 잘 해오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안보전략실장이었습니다. 실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